반갑습니다. 저는 울산대학교 병원에 근무하고 있는 옥민수고요. 예방의학 전공했고 울산공공보건의료 지원단 단장을 맡고 있습니다. 이게 벌써 여기 이 자리에서 2년 전이었던 것 같은데 2년 됐나요? 1년 전인가요, 그게? 아, 네. 제가 뭐 시간 가는 줄 모르겠습니다. 벌써 2년이라고 생각했는데 약 1년 전에 예타 관련해서 얘기를 말씀드렸었고 올해 이제 이번 기회에 두 번 제가 하기로 제가 들었는데 제가 한번 첫 번째는 여기 울산공공보건의료기관 의료기관 확충 및 뭐 역할 강화라는 얘기는 제가 붙였고 그냥 단순히 확충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제대로 기능하는 게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얘기를 좀 먼저 풀도록 하겠고 두 번째가 아마 따로 또 준비가 되어 있는데 그건 나중에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주제가 지난번 갖고 온 거에 비해서 조금 더 어려운 것 같아요, 확실히.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우리 울산에서 공공의료기관들을 확충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그리고 설립한 거를 어떻게 잘 작동시키면 좋을지에 대한 얘기를 할 겁니다. 사실 좀 다분히 좀 피상적이고 좀 이게 형이 상학적인 얘기를 많이 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지난번보다는. 그 점 양해 부탁드리고 대신 최대한 손에 잡히는 내용으로 좀 환원해서 얘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울산에 공공의료기관, 공공병원이 있습니까? 지금 없습니까? 없습니다. 노인병원? 네, 맞습니다. 네, 노인병원 있고요. 너희도 공원이다. 네. 우주. 맞습니다. 네. 사실 없다는 얘기는 네, 거짓말이고요. 네, 틀린 얘기고 팩트를 얘기하면 있습니다. 있는데 이렇게 질문을 던져요, 다시. 급성기 역할을 의료를 책임지는 공공기관이 있느냐? 없죠. 근데 조만간 생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저기 옆에 있는 이제 산재전문공공병원을 급성기 병원으로 볼 것인가는 뒤에서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뭐 하나가 지금 지어져 있고요. 급성기가요. 쉽게 설명드리면 질병으로 설명드리면 심근경색, 뇌졸중, 뭐 그런 꼭 심각하기보다는 뭐 치료가 빨리 필요로 하는 상대적으로 뭐 상대적으로 이제 그걸 저 끊는 건 썩 좋아하지 않는데 재활 아니면 요양 이런 쪽의 영역을 책임지는 거를 이제 아급성기 아주 아니요 그런 거는 그 다음 어려운 말이죠. 아니면은 뭐 재활병원, 요양병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렇게 하는데 그래서 급성기로 좀 좁히면 없죠, 사실은 아직은. 산재전문공공병원은 어떤 건지는 좀 뒤에 설명드리고 오른쪽 그림과 같이 뭐 사진 같이 이게 20년 캡처 기사입니다. 당시에 이제 산재전문공공병원에서 지는다고 하고 울산 의료원도 필요하다고 얘기하는데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개가 지금 이렇게 vs 갈등의 구조로 볼 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뒤에서 더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발표 목적은 울산의 공공병원 설립운동 역사를 좀 되돌아 보는 건 필요할 것 같아요. 이거는 지난번 예타 얘기하면서 좀 나왔던 내용이긴 한데 그래도 우리가 역사를 바탕으로 배워가는 게 있어야 되니까 그걸 좀 되돌아보고 그리고 또 과거로 돌아봤으니까 이제 현재를 봐야겠죠, 좀. 그래서 현재 공공보건과 관련된 정책 동향이 어떤가 그렇게 잘 알아야 다음 나와 있는 공공의료기관을 어떻게 확충하고 어떤 역할을 요구를 할지를 좀 확실히 제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뒤에 있는 제가 아까 계속 우려돼서 말씀을 했던 것처럼 이 확충과 역할 요구가 좀 되게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쉬운 주제는 아니라서 좀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튼 이제 역사부터 얘기를 할게요. 울산의 공공보건의 설립운동 역사는 2002년부터 시작되는 걸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은 없었냐? 모르겠어요, 저도. 제가 전 울산의대 출신이거든요. 울산의대에 입학했던 게 2002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 전에. 혹시나 아시는 분 있으면 역사를 채워주시면 좋을 텐데. 적어도 2002년부터 이렇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울산 시립의료원 설립 제안서를 발간을 했다고 하고요. 울산 참여연대 쪽에서 했다고 하고요. 이걸 바탕으로 이제 복지정치 제안서를 했고, 이게 지방선거를 지렛대로 삼아서 했다고 하고,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이 이제 되고 나서 노무현 정부가 되었는데 그때 지방 거점 국립병원 설립 건의를 했다고 합니다. 네. 근데 이걸 누가 했느냐? 주체가 중요하죠. 제가 이거 주체를 정확히 안 썼는데 제가 이제 여러 군데에서 들은 이제 카더라 약간 전언에 따르면 이때 당시에 공공병원의 설립은 민간 시민단체 시민에서의 요구였지. 이때 당시 노무현 정부에서도 그 공공병원을 확충을 하겠다라는 비전을 세우고 각 지방자치단체한테 너네들 공공병원 세우겠어? 세울 의향이 있어? 라고 질문을 했다고 합니다. 그때 당시에 했는데 제 기억에 제가 들은 바로는 이때 울산시가 우리는 그거 필요 없어요 라고 했었습니다. 이때. 네, 그때 당시에. 왜 그러면 그렇게 얘기했냐? 그거 다 적자 덩어리고 해봤자 돈도 안 되고 필요 없습니다 라고 울산시에서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뒤에 유야무야 되다가 어찌됐건 그래도 뭔가 계속 시민사회 요구가 있고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때 당시에 울산 거점 국립병원 예비타당성 조대 대상 사업으로 뭘 확정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말이 되게 중요한데 잘 보시면 여기 단어에 국립이라는 단어가 들어가죠. 이게 되게 키워드예요, 사실. 울산시 시민단체들은 울산시를 못 믿었던 것 같고 울산시가 운영하는 게 아니라 국립대병원으로 공공병원을 지어달라라고 요청을 했었던 것 같고 그에 따라서 기획예산처 결국 이런 대상 사업으로 선정을 하고 KDI에서 이 최종 보고서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 내용이 요 내용입니다. 네. 보고서가 여기 되어 있고 여기 지금 성함이 익숙한 성함이 보이지 않으세요? 이거 지난번에도 얘기했는데 누구신지 아십니까 이분? 되게 유명한 분이에요. 여기 있습니다. 윤희수? 네. 국힘의 맞습니다. 진짜? 그분입니다. 그 꼴통. 그분이십니다. 정확합니다. 네. 이거 녹음이 되고 있다고 하니까. 원래 꼴통은 네네. 그랬다고 하고, 하여튼 이분이십니다. 이분이 근데 보고서에 이렇게 이제 요지를 썼고, 이게 지금 이렇게 팝업이 좀 제가 좀 편집 잘못된 것 같은데, 이때 이 보고서 내용의 요지가 요거예요. 울산 지역은 병상 공급이 과잉 수준이고, 인근 이렇게 병원이 많으니까, 민간병원이 많으니까 편익도 적을 거고, 굳이 이런 걸 할 필요가 있느냐. 내가 봤을 때는 문제가 있다. 할 필요 없다. 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때 당시에, 네, 그때 당시에 BC, 우리 뒤에서 계속 BC 얘기할 텐데, BC가 최저 추정치로 몇을 얘기했냐면, 제가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최저 추정치? 그러니까 BC가 0에서부터 1 사이고요. 이 병원이? 이 보고서에서. 보고서? 네. 뒤에 나오나요? 0.3. 0.3. 뒤에 없네요. 죄송해요. 지금 깨져가지고 죄송합니다. 이게. 당시에 0.08인가 그래요. 0.08요? 네. 낮은 수준이. 그러니까 최저가 0.08이고, 말씀하시는 게가 가장 높게 봤을 때 그 정도였다. 보통 1이 넘어야지. 맞아요. 그래서 평균을 뜨면 0.15 정도 되지 않을까요? 1호. 어떤 시각으로 이 당시에 이때부터 이런 식으로 공공병원을 받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험난한 경로가 보이죠, 이때부터. 네. 어떤 이렇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험난한 과정이 보이죠, 여기서부터. 그래서 그런데 경제성에도 불구하고 뭔가 의미가 있을 거다라는 얘기는 나와 있고, 이걸 어떻게 잘, 담아낼 것인가라고 이제, 그게 관건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여기 보면 지금 유명한 분이 또 한 분 더 계세요. 김창엽 교수님이라고, 서울대 보건대학원에 계시는 원로 교수님이에요, 지금은. 예방의학 하셨고, 상당히, 그래도 이제, 건강 불평등 연구도 하신 분이라, 이런 시각이 이쪽에서는 좀 들어가지 않았나. 그냥 개인적 추정이에요, 이거는. 누가 어떻게 당시에 이제 보고서를 어떻게 썼는지는 저도 모르니, 네, 알 수는 없지만, 이런 얘기도 있었긴 했었어요. 그걸 바탕으로 KDI에서 이런 보고서를 냈으니까 어떻게 기사가 떴겠습니까? 여기 나와 잘 보시면 KDI의 의뢰함 결과 부정적인 결론이 났다고 밝혔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네.
부정적이죠. 이런 결론이 나오면. 그러니까 보고서가 BC가 그 정도 됐으니까요. 그때 당시에는 BC가 거의 절대적인 기준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요게 이런 내용들은 마치 우리 헌재에서 얘기하는 판결에 나오는 이제 소수 의견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 이후에 여러 시도들이 있었습니다. 2007년에 이제 이명박 후보 당시 이제 국립재활병원을 설립을 추진했었고 그 후보지로 울산이 거론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울산 시립대학교에서 이런 연구를 진행을 했었고 북구 호계동에 재활의학과 중심으로 한 산재재활병원 이때부터 계속 산재 얘기가 나와요. 산재 얘기가. 그러니까 울산의 이미지는 겉으로 봤을 때 외부적인 시각에서는 산업도시라는 이미지가 되게 공고해지고 산업도시라고 하면 산재 문제 해결해야 되지. 산재 문제의 가장 큰 문제가 뭐야? 재활이지니까 재활부터 만들자. 이런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추진을 했었죠. 근데 안타깝게도 이때 당시에 대구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이 계획 자체가. 그래서 용역을 했지만 대구로 간 거고요. 그 다음 이제 위야무야 되다가 이제 박근혜 정부 대선 후보 당시에서는 이때부터 이제 산재가 더 두드러지죠. 국립산재모병원. 그러니까 산재병원이 지금 여러 군데 흩어져 있었거든요. 그 중에서도 헤드가 되는 병원을 한번 지어보자라는 논의가 나왔었고, 그래서 박근혜 대선 후보에서 이 국립산재모병원을 공약으로 추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비슷한 일례로 이제 보훈병원 같은 것도 이제 보훈병원은 서울에 하나 큰 게 있죠. 그리고 각 지역마다 조금씩 있고요. 근로복지공단도 마찬가지인데 근로복지공단에 모병원이 없으니까 이걸 바탕으로 2014년에 이제 산재 모병원 설립 방안 연구가 추정돼 있고 뭐 이렇게 좀 잘려서 죄송합니다. 이렇게 나중에 파일 다 있으니까 이거 이 팝업된 거 없애면 그대로 보실 수 있을 거고요. 이렇게 했는데 근데 설립운동 역사에서 잘 우리가 시민사회에 대해서 좀 경계를 해야 될 거는 처음에 이게 마치 이런 거 용역을 하면 마치 달 것처럼 막 휘황찬란하게 얘기를 하는데 그 이후에 언론의 그 온도를 봐야 돼요. 언론에서 뭔가 이런 그 자체 보고서에서는 용역이 뭐 비용 편익 BC가 2가 나왔다. 아주 정립 같죠? 근데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이제 국회의원께서는 이제 이런 보도를 자료를 냅니다. 이게 보면 앞에가 2014년이고요. 뒤에가 2015년입니다. 15년에 강길부 의원이죠, 당시. 산재보험은 반드시 추진해야 한다. 이런 얘기를 이제 하기 시작하면 뭔가 좀 불안불안합니다. 이런 건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았죠. 그리고 이제 세계 환자를 비행기로 모셔와서 다 하겠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참 이거 얼마나 좀 무의미한 얘기인지는 모르겠는데. 그리고 이제 당시에 이제 김무성 대표께서 산재병원 축소하는 게 이제 불가피하다. 경선에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계속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거. 그래서 안 됐죠. 이런 거 나오면은 쉽지가 않고. 좀 이것 때문에 시끄럽긴 한데, 그때 당시에 이제 이런 흑역사가 있었고, 그 다음에 이제 문재인 후보가 나오면서, 그때 탄핵하고 나서, 울산 혁신형 공공병원 얘기가 나옵니다. 그리고 지금, 전 이제 시장님이 이제 곤혹을 치른 문제가 여기 결부 나와 있죠. 그때 산재 모병원의 예타 보고서가 나왔고 이 예타 보고서에 뭔가 이건 좀 떼서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당시에 이 앞에 산재 모병원의 그 예타 보고서가 이때서야 발표가 됩니다. 이것 때문에 뭔가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거 아니냐라고 좀 곤혹이 있었죠. 그래서 여기 보면 BC가 0.53에서 0.73입니다. 보통 0.8 정도는 되어야 비빌 언덕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이 정도 나왔고 AHP 결과 뭐 안 하는 게 좋겠다라고 지금 더 기울어졌고 이때 당시 보고서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걸 바탕으로 안 됐으니까 이제 문재인 정부에서는 다른 걸 해보자라고 이제 추진을 했었고 그때 당시에 이제 울산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 보고서가 이제 발표가 됐었고 이게 그 보사연에서 추진했던 거고 저도 그때 보고서에 참여를 했었습니다. 연구에서 했었고
이때 공공병원 건립 타당성 조사에 이걸 할 때 좀 히스토리를 좀 말씀드리면 역사적인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이때도 시민단체에서는 시를 못 믿었습니다. 사실상. 못 믿었고, 저랑 당시에 이제 여러 시민단체랑, 이제 녹화가 된다고 조심스럽긴 한데, 이제 그 시민건강과에 계시는 분께서 같이 복지부에 올라가서 요거 국립병원 형태로 좀 하자라고 그때도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니즈가 맞았던 거죠. 시민단체는 시를 못 믿었던 거고요. 시는 하고 싶진 않은데 해야 된다고 얘기는 하고 해야 된다고 하는데 돈은 들이기 싫으니 국립대병원을 들어오면 손 안 대고 코 푸는 것이니까 좋은 거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국립병원을 요구를 했는데 어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결국에는 이때 당시에 요구했던 게 모델이 여러 개 있었는데 첫 번째가 국립중앙의료원의 분원,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의료원, 세 번째가 산재였어요. 산재로 가자. 근데 당시에 이 세 가지 안 중에 가장 그래도 밀지 않았던 안인 산재 전문 공무병원 건립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때 2019년도에. 이런 있었고, 히스토리가. 그리고 이 19년도에 예타 면제 사업으로 이것만 받은 게 아니었어요. 기억나시나요? 네, 맞아요. 그래서 뭔가 딜이 있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걸로 그냥 퉁칠지 않으니까 두 개 같이 그냥 떼트로 가자라고 얘기를 했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사실. 그래서 좀 안타깝죠, 이런 거는. 그러니까 뭔가 도로와 두 개를 연결해서 보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런 얘기가 좀 심심찮게 들려온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는 시민단체에서는 이거 말이 안 된다. 이거 산재 전문 공무병원 우리가 원했던 1차적인 원했던 병원이 아니다 라는 얘기가 많이 나왔었고, 그래서 국립병원을 다시 추진하자, 제대로 된 추진을 하자라고 2019년도에 새로운 출발 선언을 했던 겁니다. 그때. 그리고 근데 이때 이후에 이제 이렇게 가다가 2020년에 코로나 사태가 이제 나온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코로나 사태가 터지고 나서 공공병원이 부족했고 없었고 우리가 병상을 동원할 수 있는 가용할 여지가 없었던 우리 울산은 상당히 곤혹을 치렀어요. 그때 당시에 송철 시장님이 흡수하다시피 가서 울산대학교 병원에 병상 얘기도 하고 지원도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되게 힘드셨나 봐요. 힘들어가지고 당시에 이제 그 중대본 회의 때 울산의료원 좀 해보겠다라고 발표를 하셨던 것 같고, 그리고 언론에도 이런 발표를 해서 2021년에야 울산의료원을 대설 해보자라고 이제 계획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범시민 추진위원회가 설립이 되고 당시로서는 정말 많은 사람인 22만 명, 물론 이게 뻥튀기가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절반만 인정해도 10만 명이면 10만 명은 우리 울산 인구의 10%잖아요. 적지 않은 인구. 왜냐면 서명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애들이랑 노인 빼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이제 시민들 참여를 해줬고, 이걸 바탕으로 이 용역을 한 번 더 했죠. 한 번 더 해서 여기 보면 프라임코어라는 업체에서 이런 용역을 실시를 해서 당시에 이제 BC 레이쇼를 1에 맞춰서 발표를 하긴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부지도 선정도 하고 설계부도 태웠어요. 그때 당시에 21년도에 그때 당시 북구에 이제 민주당 의원께서 힘을 써 주셨죠. 네, 써 주셔가지고 설계비를 태워가지고 뭔가 될 것처럼 계속 얘기를 했고, 21년에 근데 이제 했는데 그래도 예타 면제는 안 되겠다라고 정부에서 발표를 했습니다. 사실 이럴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는 게 앞서 그 2년 전에 그러니까 거의 1년 산재 모병원을 그러니까 산재 전문 공무병원을 예탄 면제 시켜줬잖아요, 아예. 그러니까 또 하나를 두는 게 상당히 정치적 부담이었을 겁니다. 뭐 이해는 하는데 그래서 부결시켰고, 그래서 2022년에 KDI에서 한 번 더 예타 조사를 하게 됩니다. 이 루트에서부터 이제 역사적인 어려움이 또 보이는 거죠. 그래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예타. 그래서 당시에 BC가 0.65. 산재 모병원, 아까 앞서 나왔던 예타 보고서랑 별반 차이가 없죠. 이 정도면. 없고. 축소하라, 영상을.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반발을 엄청나게 했죠, 이것도. 엄청나게 해서 시민단체들께서 다시 한번 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고, 요게 이제 그 사이에는 이제 산재보험은 자기 나름대로 시기에는 가고 있었어요. 그래서 23년 3월에 이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착공을 했습니다. 이 사진에 유명한 분들 많이 계시고요. 잘 보시면. 근데 이게 300병상 규모로. 원래는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여기서부터는 이제 수조로 갈게요. 300병상 규모는 축소된 것 같습니다. 원래는 500병상이었고, 원래 그리고 산재 전문 공공병원을 그래도 시작을 그래도 받아가지고 그때 되게 시끄러웠는데, 모병원의 형태로 그래 가자는 얘기는 했었으니, 급성기 기능을 넣자고 했었거든요. 급성기 병원을 안 넣은 거예요, 사실. 이렇게 되면. 300병상을 하게 되면. 재활 중심으로 가게 됐고, 18개의 진료 과목, 그리고 보면 재활 전문 센터를 운영하라고 되어 있고, 지역응급의료기관을 넣겠다라고는 했지만, 이 응급의료의 기관의 레벨을 보면 권역 응급의료 센터, 지역 응급의료 센터, 지역 응급의료 기관, 그 다음 거의 응급실입니다. 그러니까 레벨로 봤을 때는 낮은 수준의 레벨인 거죠. 사실상 급성기 기능으로서 응급 환자를 보기에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금. 예. 그래서 지금 26년에 상반기에 개원하겠다고 지금 발표를 해놨는데, 이 병원이, 새로 짓는 병원이 급성기기 역할을 제대로 할 거냐? 못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은 이제 시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죠. 뭐, 나머지 200병상을 더 이제 급성기 기능을 우리 울산에 돈을 태워가지고 만들겠다라는 얘기도 했었는데, 대주주가 아니면 의미가 없잖아요. 지금 여기 병원을 짓는데 거의 3천억 가량을 투입했는데, 울산이 투입한 거는 땅과 혹시 나중에 추가적인 비용을 뭐 1,000억을 정도를 더 투입한다고 해도 1,500 정도의 지분을 갖고 있는 사람과 거의 뭐 3천억 가까이 돈을 투자하는 그 고용노동국거거든요, 이거 사실. 누가 지분을 더 크게 갖고 내 거라고 주장하겠습니까? 그래서 더 투자를 한다는 거는 죽 써서 남 주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고, 대신 확실한 울산이 갖고 갈 수 있는 급성기 병원 하나쯤은 갖고 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이런 역사적 흐름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역사적 흐름인데 몇 가지 이제 키워드를 꼽아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시민의 노력이 없으면, 계속적인 요구가 없으면 안 될 거다, 앞으로도. 그게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는 거. 두 번째는 뭔가 노력으로 뭔가 한 허들을 넘었어도 계속적인 감시가 있어야 되고, 요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게끔 그런 계속적인 지속적인 요구 감시 이런 게 있어야 한다라는 걸 저는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는 경제성으로만 보면 안 된다. 공공병원 문제는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긴 합니다. 여기까지 이제 역사 흐름이었고, 최근에 이제 흐름, 정책 동향을 좀 봐야 되겠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이후에 이 보건의료 쪽에서 없어진 키워드가 단어가 딱 하나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단어는 거의 보건의료 쪽에서 사라졌어요. 뭐냐면 여기 맨 앞에 나와 있는 공공입니다. 잘 보시면 공공이라는 말이 없어지고 수많은 문제점이 있긴 한데 뭐가 좀 제시가 됐냐? 이 단어가 드러났어요. 지역이라는 말이 나왔어요. 네. 공공이 없어지고 지역으로 갔습니다. 근데 이거는 누구를 탓하자는 건 아니고, 이건 상당히 저는 보건복지부에 있는 공무원들이나 이런 분들이 상당히 전략적으로 잘 접근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는 왜냐하면 거기서 공공이라는 단어를 계속 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돈을 안 주죠. 예, 안 주죠. 그런 거 싫어하는 이쪽이었을 테니까. 그럼 뭘 강조해야 되냐? 지역을 강조한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지역은 공공이라고 저는 치환해도 크게 문제는 없을 거고, 그때 당시에 처음에 이제 공공병원 얘기할 때도 지역 내에서 그 지역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병원을 짓자고 얘기했던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역과 공공은 거의 동의어다라고 그냥 학술적으로 보시면, 그러니까 그냥 학술적이라기보다는 받아들이는 입장에서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어찌되었건 이래서 요거 얘기 많이 들었을 거예요, 최근에. 지역 완결적 의료, 지역 완결적 의료. 혹시 많이 못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나요? 네. 못 들어보셨습니까? 말은
이 말은 언제 어디서든 어떤 질병이든 제때 치료받고 그 지역에서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쉽게 설명드리면 암 때문에 지금 울산의 환자들이 서울로 많이 가잖아요. 근데 그래도 적어도 암 환자까지도 울산에서 좀 커버를 하자라는 게 이제 지역 완결적 의료의 가장 궁극적인 지향점이죠.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주위에 암 환자가 있으면 울산에서 치료 받으시겠습니까? 서울로 가시겠습니까? 왜 서울 가죠? 왜 그러십니까? 무조건 울산대학교. 무조건 울산대병원에 갑니까? 왜 서울로 가십니까? 그 상수대학원의 최고 전문가 의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여러 주제들을 다루시는 걸로 알고 있는데 환경 쪽 다루시죠? 네. 네. 환경 쪽에서 요즘에 탄소 배출 많이 얘기하실 텐데 네. 서울로 가는 건 탄소 배출에 있어서도 썩 좋은 건 아니죠. 맞습니다. 그건 맞죠. 네, 제가 약간 좀 가볍게 생각하자고 그런 말씀드렸는데 서울로 가시는 분들이 좀 한두 번은 가시죠. 가다가 이제 보통 항암 치료나 이제 방사선 치료를 하게 되면 이제 유방암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달 내내 방사선 치료를 받아야 됩니다. 보통 한 달 내내라고 했는데 주 5일 하죠. 보통. 그러면은 왔다 갔다 하시겠습니까? 네, 살아야 됩니다.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터전이 없고 아무런 연고가 없는 지역에 가서 치료를 받는 건 정말 문제가 많은 거죠. 그래서 저는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가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어쩔 수 없이 정말 희귀 난치성 질환 때문에 가는 거면 어쩔 수 없이 그거는 국가에서 모아서 진료를 해야 되고 예를 들면 이제 암 중에서도 제가 말씀드렸던 유방암이나 갑상선암은 흔한 암이고 그런 것들 울산에서 제대로 치료받아야 되는데 상대적으로 이제 뼈암이나 이런 거는 뭐 치료하기가 되게 쉽지 않아요. 뼈에서 암이 생기면 그거를 울산에서 치료받는 게 지금 현재 쉽지 않습니다. 그런 거는 좀 중앙에서 모아서 하고 대신에 그런 것들은 이동하는 데 많은 지원을 해줘야 되는 거죠. 환자들한테. 좀 약간 샜는데 그럼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게 지금 화두였습니다. 지난 한 3년간 정부에서의 얘기가. 근데 이 얘기가 제가 이 탈을 바꿔 썼다고 얘기를 하는데 잘 보시면 이 보도 자료가 다 정부에서 나온 정책 브리핑이거든요. 여기는 기사가 몇 년도 겁니까? 2018년입니다. 당시에 문재인 정부 때죠. 이거는 24년입니다. 헤드라인 두 개를 보시면 이 공공의료, 지역의료, 그 공공과 지역을 치환하고 그러니까 그것만 같다고 생각하면 거의 내용이 같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정책의 흐름상으로 이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구축하는 데는 큰 변화가 없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아까 제가 뭐 말씀드렸는데 어떻게 모니터링 할 거냐 좀 어려운 단어인데 지역 친화도라는 개념으로 모니터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입원 환자 100명이 있으면 100명 중에 울산 시민들이 100명 중에 입원하는 사람이 몇 명 정도가 울산에서 해결하느냐가 지역 친화도 지표거든요. 잘 보시면 울산이 몇 퍼센트인가요? 여기 보면 83%죠. 다른 시도에 비해서는 좀 높죠. 그래도 근데 도에 비해선 근데 저희가 비교할 대상은 도가 아니죠. 광역시니까. 광역시에서는 어떻습니까? 조금 낮은 편이고 특히나 이 전문 진료 질병군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뭐죠? 좀 어려운 질병, 중증의 질환으로 가면 퍼센테이지가 더 떨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69.4% 이렇게. 네. 그래서 울산이 의료 체계를 좀 더 높여야 된다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중요한 점은 이 지역 친화도 개선이 쉽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2016년부터 20년까지의 차이를 그냥 본 건데 울산이 보면 거의 변화가 사실은 없습니다. 물론 이게 재하족은 변화가 있긴 한데 드라마틱하게 변화가 없고 모든 시도에서 별 차이가 없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 지역별로 질병별로 지역 친화도의 편차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에도 정신질환자의 타 지역 의료 이용이 되게 높은 편이고요. 울산도 정신질환자들의 지역 친화도 되게 안 좋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지역별로 이렇게 차이가 있다라는 건 말씀드리고요. 연도별로 이제 보여드리는 거고 암 같은 경우가 울산이 암 환자의 한 10명 중에 3명 정도가 타 지역으로 가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암 뽑아낸 거고 이제 울산이죠. 70% 정도죠. 근데 잘 보시면 2016년부터 2020년까지 별 차이가 거의 없죠. 개선이 안 되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네,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를 개선해야겠다라고 많이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이 지역 친화를 개선할 수 있을까 많이 고민을 했었어요. 정부에서는. 그래서 많은 대책들을 쏟아냈는데 뭐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 대책, 지역의료 강화 대책, 공공의료 체계 강화 방안 이런 여러 가지 대책들을 논의를 했었고, 근데 문제가 이게 이런 대책들을 냈는데 안 된다라는 거는 기존 전략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얘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 필요한 정책이긴 한데 이전에 했던 것도 뭔가 부족한 건 아닐까라고 했을 때 그 부족한 게 뭔지를 좀 얘기를 할 텐데, 첫 번째가 사실은 이 재정 대책이에요. 돈 얘기가 없어요. 잘 보면 공공보건을 기본 계획이나 이런 계획들을 주가에서 수립을 해서 시행을 하려고 하는데 거기에 부합되는 예산이 붙어야 되는데 거의 붙지가 않고 기획재정부가 거기서 돈줄을 확 잡고 안 주는 거죠. 그래서 재정의 구체성이 없으면 실현하기 힘들고, 그나마 2차 공공보건의 기본 계획은 1차와 다르게 좀 더 이런 돈이 이 정도 들 거다라고 예상을 했는데, 예상을 하고 좀 달라고 했지만 사실상 투입된 돈이 거의 없어요. 사실은 이거 계획만 세운 거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저는 이게 세 가지를 주장을 하는데, 경제적 지원 되게 중요한 거 얘기를 하고, 근데 경제적 지원만 있으면 되느냐? 아닙니다. 자원이 잘 갖춰져야 되고, 이 돈을 받을 수 있는 인프라가 일상적으로 조금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울산의료원 얘기를 많이 하는 건, 지금 정부의 정책들이 공공병원 중심으로 많이 내려오는 게 있어요. 근데 그거를 울산에서 지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너무 안타까운 일이죠. 그래서 그런 거를 받기 위해서 자원을 잘 갖추는 게 되게 중요하고, 세 번째가 거버넌스입니다. 참여 기전이 잘 돌아가야 되고 시민사회에서 감시를 하고 계속적으로 이걸 잘 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야 되는데, 그 참여 기전이 잘 돌아가게끔 하는 게 앞으로는 중요한 기전이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주제로 이제 왔는데, 울산의 공공의료기관을 확충을 하고 앞으로 그 역할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했을 때, 제가 이 말한 세 가지, 경제적인 돈줄을 확실하게 지역에서 가질 수 있어야 한다라는 거. 두 번째는 그래도 기본적인 인프라는 좀 갖춰야 되겠다. 그럼 세 번째는 이걸 감시할 수 있는 위원회의 구성에서 많은 시민단체나 뭐 정치인들이 많이 관심을 기울여 줬으면 좋겠다라는 내용입니다. 이게 당시에 이제 21년에 그 관련된 연구를 하면서 울산의료원을 어떻게 핵심 기능을 가져오면 좋을지에 대해서 이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이렇게 제가 그때 당시에도 정리를 했었어요. 근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지금 봐도 별 문제는 없겠더라고요. 이렇게 써도. 첫 번째, 그래도 취약계층을 위한 진료체계 분명히 필요하고, 그다음 필수 의료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뭐 감염, 외상, 재해, 산재가 뭐 급성기 치료까지 커버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의료원이 필요할 거다. 그리고 노인, 아동, 이주민, 취약계층 대상으로 한 보건의료 제공하는 게 되게 필요하고. 울산에도 노숙자가 있습니까?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까? 그냥 우리 눈에 안 보이는 거 아닐까요? 성남동 쪽에 있어. 성남동 쪽에. 네, 없지 않습니다. 분명히 있을 거고요. 네. 이주민 많죠, 우리 울산에. 네, 이주민 많죠. 이주민의 이런 의료 제공을 해줘야 되나요? 네. 해줘야 됩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저건 그런 표현을 잘 안 쓰자고 하는데, 불법 체류자. 저는 이제 미등록 노동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분들을 위한 진료 체계가 잘 갖춰져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아니죠. 네. 그래서 그런 거를 제대로 하려면 의료원이 필요하거든요, 사실은. 네.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그러니까 미등록이 특히나 미등록 이주민 노동자를 위한 진료비 지원을 위해서 배정된 한 해 예산이 얼마인 줄 아세요? 울산시가. 한번 베팅을 해보시겠어요? 여러분들께서 울산시장이라면 얼마나 책정하시겠습니까? 10억 정도 있을 거예요. 10억 정도. 훌륭하십니다. 시장을 오셔야 1억이요? 1억도 안 됩니다. 네. 몇 천만 원이에요. 네, 몇 천만 원이에요. 네. 맨 처음에 이 예산을 얼마나 태웠었냐면, 제 기억나는데 500만 원이었어요. 500만 원. 너무 안타깝죠. 그 돈으로 그 이주민 노동자 한두 명 애기 받으면 끝납니다.
보험이 급여가 안 되기 때문에 다 비보험으로 처리를 하게 되면 한두 명 처리하게 되면 끝이에요. 없어요, 예산이. 너무 안타깝죠. 그런 거를 좀 담아낼 수 있도록 의료원을 짓고 거기에 예산 투입을 하는 게 그런 구조가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국가에서 시행하는 주요 이런 사업들이 받을 수 있어야 되는데 받지를 못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울산에 이제 여기 담배 피우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금연센터가 있습니다. 울산에. 금연센터가 정부에서 하라고 이제 지역마다 꽂아서 주는데 거기서 어떤 사업 지침을 줬냐면 그 지역에 있는 의료원이랑 협업해서 그 입원하는 환자 대상으로 금연 지원 사업을 하라고 지금 시켜놨어요. 근데 울산은 그런 지침이 내려왔는데 의료원이 없네요. 그래서 어디서 지금 어디랑 같이 하고 있느냐? 아이러니하게 대구 의료원이랑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받을 수 있는 여건이 인프라가 없는 상황에서는 받을 수 있는 인프라부터 만드는 게 되게 우선이거든요. 대구 의료원도 곧 해야 될 것 같은데. 모르겠어요. 네. 근데 홍준표 시장님이 대구 의료원까지는 없애긴 힘들 겁니다. 네. 홍준표 시장님이 없앤 건 제2대구 의료원 계획을 없애버린 거죠. 확증하는 거예요? 네, 제2대구 의료원을 짓겠다라고 얘기했었거든요. 대구에서. 근데 그거를 잘라버렸습니다. 대신 이제 표면적으로는 대구 의료원을 키우겠다 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어떤 지원이 있었는지는 제가 찾아보지는 못하고 들어보지도 못했습니다. 여튼 이런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지역 내 공공성 강화. 그리고 여기 보면 구심적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책임의료기관 사업이 있습니다. 책임의료기관 사업을 맡아야 될 거고, 그리고 흔히들 이제 그 KDI나 이런 데에서 보고서에서 많이 쓰는 용어가 민간이 있는데 민간한테 맡기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일부는 맞을 수 있는데 적어도 민간의 공공성 강화를 위해서는 있어야 돼요. 대항마가. 예를 들면 공공병원들이 이 비급여를 최소화하거든요, 사실 진료를. 그리고 비급여 진료를 하더라도 가격을 명확하게 공시를 하고 그 가격을 그렇게 높게 책정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공공병원이 그렇게 가격을 책정하면 어떤 역할이 될 수 있느냐? 다른 민간병원들이 비급여 진료를 함부로 할 수 없고 또 한편으로 가격을 함부로 올릴 수가 힘들어요. 그런 견제장치가 분명히 필요하거든요. 우리 그 의료시장, 특히나 종합병원 이상의 시장은 과점시장이잖아요, 사실은. 독과점이나 과점시장이니까. 그럼 경제학 하시는 분들 그걸 모를까요? 그런 견제장치는 분명히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 역할을 둬야 되고. 그 다음은 여기서 얘기하는 거는 이제 건강 수준 향상인 거죠. 우리 의료원 자체가 있어야 되는 이유가 그냥 건강 수준 향상으로 가야 되는데 이걸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급성기 치료만 잘해서는 안 되고 퇴원 이후의 관리, 특히나 1차 의료기관과의 연계, 네트워크 이런 게 되게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제 민간병원들은 그거를 하기가 되게 힘들어요. 지금 구조상으로. 왜냐하면 적자가 나면 몽땅 그 적자를 내가 온팡 뒤집어 써야 되거든요. 근데 반대로 이제 공공병원들은 적자가 나더라도 그게 합리적인 적자라고 판단이 되면 당연히 그거는 사회가 지출해야 되는 비용으로 받아들일 수 있고 편익이 훨씬 더 시민들한테 돌아가게 되는 거죠. 부담은 시가 지고 편익은 시민들이 누릴 수 있는 형태로 가게끔 하게 돼야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지역의 정책들을 수립하는데 중점적인 역할을 해야 된다. 제가 이걸 좀 장황하게 말씀드린 이유는 앞으로 울산에 공공병원이 더 수립이 되면 이런 역할로 가야 되는 거고 지금 저기 짓고 있는 산재전문공공병원이 과연 여기에 역할에 부합되게 좀 설계가 되고 있느냐?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겠죠. 하나의 병원을 세워가지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 적어도 근데 이런 역할들을 잊지 말고 좀 점검을 해보는 게 필요하고 시민사회나 정치인들이 이런 것들을 감시를 해야 되는 거죠. 그렇게 가고 있는지. 그래서 이건 좀 깨졌는데 죄송합니다. 이게 깨져가지고 그 지역관계적 보건의료 체계가 되게 중요하다라는 얘기를 많이 말씀드렸었고 근데 제가 아까 세 가지가 더 중요하다. 하나는 돈, 하나는 네트워크, 하나는 거버넌스 이런 식으로 좀 정리를 하려고 하는데 이제 그 우심점으로 울산 공공의료기관이 역할을 좀 다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서비스 제공의 중심이 네트워크인데 앞으로의 관건은 네트워크가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러니까 병원 하나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거라고 기대를
할 수가 없어요. 혹시 여기 주위에 암 환자나 아니면은 이제 돌봄이 필요했던 분들 없었나요? 입원 이후에 되게 케어가 필요해가지고 누가 부양하느냐, 요양병원을 모셔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로 좀 곤욕을 치른 분 없으세요? 없어요. 아직은 건강하시군요. 주위가 다행이네요. 아들 입장에서. 지금은 그래서 이제 아파서 치료가 잘 되는 것도 되게 중요한 문제지만 치료 이후의 관리가 되게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저희도 이제 할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위암 수술을 받으셨거든요. 저 정말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위암 수술 이후에 환자 케어가 제대로 안 돼요. 돌볼 사람도 없고. 근데 이런 거를 좀 제대로 앞으로 잘해보고자 어찌되건 좀 썰이 긴데 책임의료기관을 지금 지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울산은 이제 권역 책임의료기관 울산대학교 병원이고 두 군데 지역 책임의료기관이 지정됐죠. 아시나요, 이것도? 좀 어려워서. 동강병원과 울산병원입니다. 이번에 그 동북권과 이제 서남권으로 각각의 지정이 받았고, 근데 책임의료기관의 사업 내용이 뭐냐면 아까 그런 내용이 많아요. 퇴원환자 연계 사업. 치료도 되게 중요한데 치료 이후에 그 지역사회에서 되게 돌봄 체계를 되게 잘 제공하도록 꼭 하는 게 책임의료기관의 역할이고, 보통 이 책임의료기관이 누가 지정이 되어 있느냐? 권역 책임의료기관은 보통 국립대병원이고요. 지역 책임의료기관은 의료원입니다. 지금 의료원에 그런 역할을 부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울산은 지금 국립대병원이 없죠. 그 다음에 지방의료원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지금 좀 기형적인 지정 구조가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왜 이런 네트워크 되게 중요하냐라고 했을 때 네트워크를 구성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돈을 못 벌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돈을 벌 수 없는 구조예요. 환자를 퇴원 이후에 관리를 하라는 거에 우리가 돈을 어떻게 책정을 합니까? 사실 쉬운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보험 구조 자체가 급성기 치료에 돈을 주는 형태로 보험을 많이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퇴원 이후의 돌봄이나 그 지역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에 있어서의 돈은 줄 수 있는 평가 구조가 아직 세팅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적자를 볼기가 되게 쉽상이거든요. 앞으로 울산이 이 책임의료기관 지정을 했는데 그 두 병원들이 얼마나 잘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긴 하지만 저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책임의료기관이 없는 울산에 책임의료기관급을 좀 세울 수 있게끔 앞으로 되게 의료원을 빨리 지어야 되는 게 목표여야 되지 않을까 싶고. 그래서 책임의료하고 거점의료하고가 이 말들이 네,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민주당 김윤 의원이 법안을 하나 발의를 했는데 이게 필수의료 강화를 위한 특별 법안이 하나 있어요. 최근에 그 법안에서는 지역 거점 의료기관이라고 해서 또 하나를 더 만들으라고 시켰고, 얘는 민간 의료기관이에요. 민간까지 지정받을 수 있게끔 풀어놨어요. 네. 지금 책임의료기관은 이제 가급적 공공기관에 지정하게끔 해놨고, 근데 우리 울산은 없으니까 어쩔 수 없이 지정을 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민간에서도 이런 거 필요하다라고 주장을 했고, 이제 거점 의료기관을 지정을 더 해서 네트워크를 더 구성을 하겠다. 그러니까 이런 거점 의료기관, 책임 의료기관 이제 이런 네트워크 안에 못 들어오면 이제는 살아나기 힘든 병원의 구조 세팅이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예상을 합니다. 그럼 저기 맡은 역할이 다른 게 아니라 공공이나 민간이냐.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지금 역사적 흐름은 그렇습니다. 지금 제도적 흐름은. 네. 그리고 이제 1차 의료기관에 연계하는 일명 이게 좀 어려운데 ACO 모델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지역의 문제는 그 지역의 네트워크에서 다 해결하라는 뜻이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주치 그룹, 네, 그런 얘기가 나올 겁니다. 지역에서 의료라는 게 단순히 제공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질이 좋아야 되고, 질은 어떻게 평가하느냐? 뭐 시민의 언어로 얘기하면 장비가 좋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의사의 실력도 좋아야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건데, 그거를 저희 학술적인 언어로 얘기하면 의료의 효과가 좋아야 되고, 효율적이어야 되고, 적시성이 있어야 되고, 형평이 있어야 되고, 안전해야 될 거고,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거든요. 이런 거를 평가를 제대로 해서 지역의 의료가 이 평가 수준이 안 좋은 거를 지원해서 더 높이고자 노력을 해야 되는 거지. 질이 더 서울이 좋다고 생각하니까 가도 된다라고 하는 게 아닌 거죠. 네. 이거는 안 된다. 네, 그렇죠. 그렇게 생각하죠. 네, 맞아요. 네, 맞아요. 네.
그래서 질을 높여야 되는 거죠. 주고 싶었는데 우리가 착각하는 거예요. 무조건 서울 가고 싶어. 여기 살 수 있는데도 불안해서 못 믿어서 네. 가야 되는 것 네. 같아서 가는데 이 과잉이 근데 같기도 한데. 근데 그것도 그냥 시민의 관점에서는 좀 받아들여야 될 게, 그럼 질 평가를 제대로 해서 우리가 객관적으로 성적이 좋은지를 따져봐야 되는 거예요. 지금 보면 다 카더라예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그게 가서 좋았더라지. 100명이 갔는데 90명이 성공했대. 이게 아니잖아요, 지금 보면. 그 데이터 없이 다 카더라예요, 지금 그 보면. 사람 최고라 카더라. 네, 카더라예요, 카더라. 그러면 정부가 해야 되고 지방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울산에 있는 병원들의 성적이 이렇게 좋다. 어떤 분야에서. 네. 치료가 100명을 했더니 90명이 성공했다더라. 어떻게 100명 했는데 100명 다 살리겠습니까? 그거는 신이죠, 신. 근데 서울에 가도 마찬가지더라. 그럼 왜 굳이 서울을 가겠습니까? 울산에 있어야 되는 거죠, 사실은. 근데 그런 거 한 번도 안 했죠. 그런 거를 연구해서 발표를, 여기서는 이 발표 자료는 담지 않았는데 평가 등급을 매겨서 공개를 하고 있어요. 들어보셨습니까? 심평원이라는 기관을 들어보셨어요. 심평원에 적정성 평가라는 게 있어요. 네, 그래서 적정성 평가에서 암 1등급이다. 우리 보면 혹시 울산대 병원에 와보셨으면 로비에 혈액투석 1등급, 암 1등급 이렇게 써놓은 게 있어요. 질이 좋아야 된다. 그리고 질을 좋게끔 하는데 이제 앞으로 평가를 해야 되고, 책임의료기관이 그런 데 역할을 좀 할 거고, 지역에서 그 문제를 잘 하게끔 하는데 유도하게끔 정책적 방향에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는 이제 지역 책임의료기관의 지정을 위해서도 이제 공공병원이 필요하다라는 걸 제가 지금 돌아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최근에는 이제 이런 지역의료 혁신 시범 사업 같은, 지역 안에서 문제를 해결하기 돈이 많이 떨어져요. 이게 지금 500억 정도가 이제 내려올 거라고 이제 신문기사 떴는데, 아직은 내려오지 않았거든요. 신문기사만 떠가지고. 그런데 이런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하겠다라는 거고, 요거를 제가 이제 많이 얘기를 하는데, 암 환자 같은 경우에도 암을 진단받고 나서 치료받는 거에만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고 있죠.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암 검진을 정확하게 잘 하느냐, 그다음에 암 이후에 잘 케어를 하고 지역에서 잘 돌볼 수 있느냐, 이런 프로세스 전반에 있어서의 여정에 따라서 지역의 진료 체계를 잘 점검하고 그런 쪽으로 이제 병원들이 잘 갈 수 있게끔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역 암센터가 이런 것들을 좀 관할해야 될 것 같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제가 이제 퇴원 환자 연계 사업을 하면서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환자가 퇴원 이후에 기능평가도 제대로 받고, 그 기저질환이 있는 것도 잘 치료받고, 그 다음에 질병관리 역량도 높이고, 관련된 서비스 자원도 잘 연계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잘 갖춰줘야 사람들이 만족하고 지역 내에서 계속적으로 진료를 받을 수 있게끔 될 거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울산에서 진료가 마음에 안 들어서 서울 간 사람을 막을 수는 없어요, 지금. 우린 주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적어도 울산 안에서 제대로 치료받았던 사람들을 팔로우업도 제대로 해서 추적 관찰하면서 제대로 된 질을 계속적으로 관리를 해주면, 서울 안 가도 여기서 되게 충분한 서비스를 받네. 그러면 굳이 서울 갈 필요 없겠다. 라는 걸로 약간 포지티브적인 정책으로 가서 좀 해야 되고, 그런 역할을 의료원에다가 좀 심어야 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아까 제가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했던 돈 얘기를 할 건데요. 그동안 이제 많은 돈 얘기가, 그러니까 뭘 진짜 하자라고 했었는데 돈이 없어서 안 된 경우가 되게 많아요. 여기서 지금 혹시 행정학 하시는 분이, 전공하시는 분이 있으면 이해는 하시겠지만, 무의사결정론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Non-decision making. 그러니까 아예 그냥 기재부가 마음에 안 들면 돈을 안 태우면 돼요. 기재부는 겉으로는 예의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이제 돈을 안 태우고 자기의 의지를 관찰하는 경우가 되게 많은데, 하여튼 돈이 되게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고, 최근에 이제 화두가 지역에서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옵니다. 특별회계 만들고 기금 만들자는 얘기가 나와요. 지역의료를 위해서. 이거가 울산뿐만 아니라 모든 시도에서 자기가 가질 수 있는 주머니를 다 갖게 될 겁니다. 근데 그 돈을 빨리 만들어서 그걸 제대로 투입될 수 있게끔 하는 게 되게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예산, 기금,
그래서 일반에게, 특별에게, 기금 이렇게 다 이제 돈이 많이 내려올 것 같거든요. 의료 쪽에서. 지금 그 의대 정원 확대 때문에 되게 시끄럽잖아요. 그것 때문에라도 지금 교육부에서 지금 역사상 처음으로 의과대학 교육을 위해서 별도의 예산을 거의 수백억 원을 지금 책정해 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직은 집행이 안 돼서 그렇지. 그런 것처럼 계속 이렇게 지금 의료라는 게 문제라는 거를 다들 인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돈이 많이 들어오게 됐는데, 문제는 이제 기재부가 그걸 걱정을 많이 해요. 돈을 관리하고 있는 나도 만약에 안방만일이라고 생각하면 돈이 함부로 쓰이는 거 되게 걱정되잖아요. 그래서 기금이라는 걸 만들어서 이 세대 간의 부담을 좀 흐트러트리는, 그러니까 특정 세대가 많이 나중에 이제 우리가 고령화되고 인구가 준다고 하는데 그 후속 세대가 그걸 다 부담하면 엄청 부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나눠서 기금을 세우려고 하는데 그 기금을 잘 세우고 관리하는 게 되게 중요할 거다. 그래서 그 기금을 어떻게 쓸 거냐? 이제 공공의료 시설을 확충하는 데 써야 되죠, 사실은. 그리고 그걸 운영하는 데 써야 될 거고. 이런 여러 가지 12가지의 항목을 제가 정리를 해서 이렇게 기금 설치를 앞으로 이루어질 텐데, 그걸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할 거고, 안정적인 재원 마련도 되게 중요할 겁니다. 이게 공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지금 담배세를 갖고 올 거다라는 얘기도 있고요. 추가적인 주세를 설정할 거다라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 외에도 이제 설탕세 들어보셨어요? 소금세.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이런 음료에도 당이 다 들어있죠. 당에 비례해서 돈을 매기겠다. 그리고 짠 음식 먹으면 건강에 안 좋잖아요. 그러니까 라면이나 예를 들면 이런 것들에 나트륨이 들어있는 거에 비례해서 세금을 좀 붙이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건 아직 얘기예요. 이게 될지는 안 될지는 모르겠고, 적어도 근데 담배세는 재원이에요. 담배세는 지금 얘기가 나오는 게. 그 외에도 이제 기금 전입이라던가 과징금을 갖고 오자, 부담금을 별도로 신설하자,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는 좀 어려운 얘기라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얘기할 건 거버넌스고요. 그 거버넌스가 필요하다는 얘기는 나오는데, 그래서 법안 내에서 최근에 이제 김윤 의원이 법안을 이제 필수로 강화하는 특별 법안에서 시도 필수의료위원회를 또 만들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 좀 옥상호일 될 가능성이 높아요. 지금 위원회가 시도공공보건위원회가 사실 있거든요. 근데 여기 또 위원회를 설치하는 건 좀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데, 적어도 이제 뭐 설치가 되는 건 나중에 되더라도 적어도 이 시도공공보건위원회는 좀 잘 운영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문제는 이 시도공공보건위원회가 잘 운영이 안 되는 게 사실이에요. 지금 뭐가 제일 문제냐? 앞서 말씀드렸던 위원회가 잘 돌아가려면 핵심은 그 위원회가 주무를 수 있는 돈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기금을 만들었잖아요. 그럼 기금을 만든 걸 바탕으로 위원회가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끔 이게 돌아가야 되는데 재정적 지원이 없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지금 위원회가 보면 책임의료기관도 들어와 있고, 이런 지정센터라던가 뭐 공공보건을 지원단 여러 기관들이 다 들어와서 지금 회의를 하고, 지금 이 위원회가 운영된 지가 이제 4, 5년 됐거든요. 근데 의사결정이 안 이루어지는 이유는 그 의사결정 하면 뭐예요? 재정 투입이 없는데. 그래서 이런 위원회를 제대로 잘 운영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고, 이 계획들을 무지하게 많이 세웁니다. 이 계획들.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계획들을 많이 세우지만 잘 안 되는 이유는 이런 거버넌스 체계가 부재하고 예산적인 지원이 없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책임의료기관에 이런 사업들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태어난자 연계사업, 응급이송, 감염, 뭐 이런 등등 기타 사업들 이렇게 하게 돼 있는데, 핵심은 요거거든요. 요 3개 정도. 요게 사실은 지금 지역 완결적 의료 체계를 위해서 핵심 사업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책임의료기관 사업도 제대로 잘 감시를 해서 잘 할 수 있게끔 우리가 감시를 하고, 뭔가 제대로 하지 않는 거에 대해서는 좀 비판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진료협력센터 울산대병원이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단순히 이제 환자를 주고받고 하는 게 아니라 환자에 득이 되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라는 내용을 말씀드리고, 이런 통합예방관리센터 같은 걸 설치를 해서 퇴원이후에 관리까지 잘 할 수 있게끔 앞으로 가야 된다. 그런 거를 이제 의료원도 이제 설립을 하게 되면 그런 기능까지 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요약 결론을 내리자면, 울산의 공공의료기관 확충에 오랜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나와 있는 여러 시사점들을 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첫 번째 키워드고,
두 번째는 최근에 공공보건의 이슈가 지역완결적 의료체계입니다. 이거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공공이랑 거의 동의어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지역에서 지역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기르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위해서는 세 가지. 의료 자원, 그러니까 시설 포함해서 잘 갖추는 거. 그 다음에 인력 잘 갖추는 거. 그 다음 경제적 지원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지역 내 거버넌스. 이 세 가지 삼박자가 있어야, 그래야 앞서 제가 오늘 주제로 갖고 왔던 울산 공공보건의료기관 확충 및 그 역할의 고도화가 이루어질 겁니다. 좀 어려운 얘기인데, 확충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확충을 해서 잘 운영하게끔 하고 그 확충을 하기 위해서도 역설적으로 경제적 돈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고 거버넌스가 얘기가 안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닭이 먼저나 달걀이 먼저일 수도 있는데 이 세 가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약하면 이거예요. 그래서 네트워크 갖추고 재원 마련하고 지역의 역할을 강화하자라는 내용으로 요약을 하겠습니다. 질문이나 자유롭게 토론하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